아버지 통장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2024년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홀로 아버지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텅 빈 공간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죠.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유품 정리는 장남인 내 몫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자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녹슨 열쇠 뭉치, 색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90년대식 낡은 통장들. 농협 통장을 펼쳐든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매달 15일마다 7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된 송금. 수취인 이름은 박선희였습니다. 박선희? 누구지? 나는 통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현금 인출, 자동이체, 때로는 직접 송금까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총 4,200만 원.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또 아끼며 모으셨던 그 돈이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연금과 작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사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돈 없다며 용돈도 거절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매달 70만 원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에 박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아버지 친구 중에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통장을 들고 있던 내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지였죠. 거기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 생일 -3월 15일. 그 아래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오래된 은행 전표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전표에는 교육비라는 메모가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나는 통장을 꽉 쥐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텅 빈 집안은 답답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생 우직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 이게 뭐야? 막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통장 사진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죠. 박선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버지가 왜 이런 돈을?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야?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첩, 일기장, 편지 봉투들.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오래된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이발소로 갔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글쎄, 작년부터인가? 젊은 여자가 가끔 찾아왔었어. 딸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애매하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밥도 먹고 꽤 다정해 보였어. 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봄에 한 번 봤어요. 아버님이 과일 한 봉지 사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 여자분이 내리자마자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다고? 우리 앞에서는 늘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방을 더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을 발견했죠. 여성용 목도리, 립스틱 자국이 있는 머그컵,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뒷면에는 200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죠. 200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분명히 완전했는데 이 소녀는 누구란 말입니까?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며 내용을 맞춰봤더니 이런 문장들이 나타났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편지 끝부분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통장에서 송금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했죠. 그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한 문장. 선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딸? 설마. 아버지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해야 하는 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그 주소로 직접 가보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골목길. 주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끝에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박선혜 씨입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김영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셨나요? 박선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장에는 대학 졸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아버지가 보낸 듯한 낡은 편지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시라니. 정말 놀랐어요. 아버님이 늘 아드님 자랑을 하셨거든요. 차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희 씨 자랑을 하셨다고요? 아니요, 반대예요. 아버님이 늘 아드님들 자랑을 하셨어요. 큰아들은 얼마나 든든한지, 둘째는 얼마나 똑똑한지, 막내는 얼마나 다정한지.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월세도 밀리고 정말 막막했죠. 그때 우연히 아버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등록금 때문에 자퇴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조용히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봉투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죠.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분. 그 후로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처럼요.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시고 취업할 때까지 늘 응원해 주셨죠. 그럼 매달 받으신 돈은? 아니요, 반대예요. 제가 드린 거예요. 뜻밖의 대답에 나는 놀랐습니다. 2019년에 제가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완강히 거부하셨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안 받으시니까 몰래 통장 번호를 알아내서 자동이체를 걸었죠. 그녀가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대부분 짧은 메모들이지만 제게는 보물이죠.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니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이야, 밥은 먹고 다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항상 네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넌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내 딸처럼, 아니, 내 딸보다 더 자랑스럽게 살아라. 아버님은 왜 가족분들께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늘 고민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오해받을까봐, 특히 아드님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앨범을 하나 더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대학 졸업식, 첫 직장 출근 날, 결혼식. 결혼식 때도 오셨나요?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셨어요. 축의금 봉투에 아버지가 되어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쓰셨더라고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죠. 그런데 왜 계속 돈을 받으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더 이상 안 만난다고 협박했어요. 그 돈은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쓰셨을 거예요. 아마 다시 저한테 돌려주려고 모아두셨을 텐데.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선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선혜 씨가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상자를 열자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각각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좀 나가 있을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녀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선이가 전해줬을 거다. 20년 전 네가 대학생일 때였지. 나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 학비를 대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짜리 아이가 식당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엄마가 없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내게 또 다른 딸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었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오해받을까봐,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엄마를 배신한 것처럼 느낄까봐. 선이는 너희의 자리를 뺏으려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늘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내가 자랑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해했다. 미안하다. 숨긴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였다. 너희도 선이도 모두 다 내 자식처럼 지키고 싶었다. 선이가 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다 모아뒀다. 그 아이 자식들 학비에 보태라고 돌려주려 했는데 시간이 없구나. 아들아, 선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나에게 삶의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다. 너희가 있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선이가 있어 더 나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할 수 있었다. 사랑한다. 모두 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더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오늘은 선이 생일이다. 24살이 되었다. 케이크를 사들고 갔더니 펑펑 울더라.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2008년 7월 22일. 선이가 드디어 취직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다.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아들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5년 11월 30일. 선이가 결혼한다고 한다. 신랑은 착실한 사람 같다.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영원한 은인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3월 1일, 선이가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 받겠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다. 이 돈은 나중에 그 아이 자식들에게 돌려줘야겠다. 내가 받을 자격은 없다. 2024년 8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선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전화로라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가지. 하나는 훌륭한 아들들을 키운 것. 또 하나는 선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것. 2가지 모두 내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모두에게 떳떳한 아버지였기를.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선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건데 가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죠. 내 자랑스러운 가족. 선이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길 바란다. 일주일 후 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도 함께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형제들도 당황했고 선희 씨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읽고 난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속인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한 것뿐이었다고. 묘비 앞에 통장과 도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가 준비해온 국화꽃을 함께 놓았죠. 아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은 바람이.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선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봄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따뜻한 날은 꼭 돌아온다고. 막내가 선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가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모두 울었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밀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을 키운 것이었다고. 우리에게서 뺏어서 준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만들어 나눈 것이었다고.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선희 씨였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모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고 20년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품고 가신 그 무거운 사랑이 이제야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차갑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던 가족애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진실 뒤에 숨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도 선희 씨에게도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오는 봄날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이발소로 갔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글쎄, 작년부터인가? 젊은 여자가 가끔 찾아왔었어. 딸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애매하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밥도 먹고 꽤 다정해 보였어. 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봄에 한 번 봤어요. 아버님이 과일 한 봉지 사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 여자분이 내리자마자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다고?
우리 앞에서는 늘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방을 더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을 발견했죠. 여성용 목도리, 립스틱 자국이 있는 머그컵,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뒷면에는 200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죠. 200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분명히 완전했는데 이 소녀는 누구란 말입니까?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며 내용을 맞춰봤더니 이런 문장들이 나타났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편지 끝부분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통장에서 송금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했죠. 그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한 문장. 선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딸? 설마 아버지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해야 하는 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그 주소로 직접 가보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골목길. 주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끝에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박선혜 씨입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김영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셨나요? 박선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장에는 대학 졸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아버지가 보낸 듯한 낡은 편지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시라니. 정말 놀랐어요. 아버님이 늘 아드님 자랑을 하셨거든요. 차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희 씨 자랑을 하셨다고요? 아니요, 반대예요. 아버님이 늘 아드님들 자랑을 하셨어요. 큰아들은 얼마나 든든한지, 둘째는 얼마나 똑똑한지, 막내는 얼마나 다정한지.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월세도 밀리고 정말 막막했죠. 그때 우연히 아버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등록금 때문에 자퇴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조용히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봉투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죠.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분. 그 후로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처럼요.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시고 취업할 때까지 늘 응원해 주셨죠. 그럼 매달 받으신 돈은? 아니요, 반대예요. 제가 드린 거예요. 뜻밖의 대답에 나는 놀랐습니다. 2019년에 제가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완강히 거부하셨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안 받으시니까 몰래 통장 번호를 알아내서 자동이체를 걸었죠. 그녀가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대부분 짧은 메모들이지만 제게는 보물이죠.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니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이야, 밥은 먹고 다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항상 네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넌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내 딸처럼, 아니, 내 딸보다 더 자랑스럽게 살아라. 아버님은 왜 가족분들께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늘 고민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오해받을까봐, 특히 아드님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앨범을 하나 더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대학 졸업식, 첫 직장 출근 날, 결혼식. 결혼식 때도 오셨나요?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셨어요. 축의금 봉투에 아버지가 되어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쓰셨더라고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죠. 그런데 왜 계속 돈을 받으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더 이상 안 만난다고 협박했어요. 그 돈은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쓰셨을 거예요. 아마 다시 저한테 돌려주려고 모아두셨을 텐데.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선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선혜 씨가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상자를 열자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각각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좀 나가 있을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녀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선이가 전해줬을 거다. 20년 전 네가 대학생일 때였지. 나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 학비를 대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짜리 아이가 식당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엄마가 없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내게 또 다른 딸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었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오해받을까봐,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엄마를 배신한 것처럼 느낄까봐. 선이는 너희의 자리를 뺏으려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늘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내가 자랑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해했다. 미안하다. 숨긴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였다. 너희도 선이도 모두 다 내 자식처럼 지키고 싶었다. 선이가 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다 모아뒀다. 그 아이 자식들 학비에 보태라고 돌려주려 했는데 시간이 없구나. 아들아, 선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나에게 삶의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다. 너희가 있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선이가 있어 더 나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할 수 있었다. 사랑한다. 모두 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더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오늘은 선이 생일이다. 24살이 되었다. 케이크를 사들고 갔더니 펑펑 울더라.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2008년 7월 22일, 선희가 드디어 취직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다.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아들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5년 11월 30일, 선희가 결혼한다고 한다. 신랑은 착실한 사람 같다.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영원한 은인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3월 1일, 선희가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 받겠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다. 이 돈은 나중에 그 아이 자식들에게 돌려줘야겠다. 내가 받을 자격은 없다. 2024년 8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선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전화로라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가지. 하나는 훌륭한 아들들을 키운 것. 또 하나는 선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것. 2가지 모두 내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모두에게 떳떳한 아버지였기를.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선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건데 가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죠. 내 자랑스러운 가족. 선희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길 바란다. 일주일 후, 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도 함께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형제들도 당황했고 선희 씨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읽고 난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속인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한 것뿐이었다고. 묘비 앞에 통장과 도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가 준비해온 국화꽃을 함께 놓았죠. 아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은 바람이.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선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봄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따뜻한 날은 꼭 돌아온다고. 막내가 선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가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모두 울었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밀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을 키운 것이었다고. 우리에게서 뺏어서 준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만들어 나눈 것이었다고.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선희 씨였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모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고 20년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품고 가신 그 무거운 사랑이 이제야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차갑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던 가족애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진실 뒤에 숨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도 선희 씨에게도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오는 봄날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